산업정보시스템 박사과정의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문 리뷰에서는 챗GPT를 활용해서 임상 진단이라든지 이런 의료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생성형 모델들을 차용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프로치를 1차 발제로 진행을 하겠고요. 2차 발제로는 5월 2일 날 2024년 5월 2일에 저희가 이제 제미니 관련돼서 구글 딥마인드라든지 구글 리서치 팀에서 발표한 제미니를 어떤 식으로 임상 메디 제미니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걸 통해서 1차 논문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2차 논문의 그 제미니 논문이 극복을 했고 그것들을 현재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이제 리뷰하기 전에 5월 13일 날 저희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아니죠. 저기 챗GPT 오픈 AI 챗GPT에서 챗GPT4 옴니라는 버전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술적 차용적인 부분도 일부 반영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 세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1차 논문 발제의 이 논문은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살펴보면서 기술적 한계와 이를 2차 논문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7년 11월 4일 공감 세미나라는 발표에서 데이터의 관점으로 바라본 의료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었고요. 2018년 7월 28일 날 이제 아산병원에서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운데에 제 사진 찍힌 게 저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은 의학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의학에 어떻게 보면 채집이나 생성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포커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떤 뷰포인트로 조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으로 이제 논문의 한계점을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의학이란 도메인에서 생성형 AI를 쓸 때 어떤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연구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차 연구에서 방금 논의드렸던 챗GPT 관련돼서 떤 식으로 접근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겠고 1차 연구의 결론을 통해서 2차 연구 발제에서 메디제민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1차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갔고 메디제민이라는 논문 자체가 소타를 달성하자 의학 도메인에서 소타를 달성하자는 측면으로 쓰여진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기술적 함의라든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의학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의학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그런 논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의학 도메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 데이터라든지 의료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한 진단을 제공하는 지능적 진단, 인텔리전트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AI 도구, 생성 AI 도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 AI 도구를 사용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임상의가 놓칠 수 있는 패턴을 찾아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을 탐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챗GPT라든지 구글 바드와 같은 새로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여러 분야, 특히 인구 지능적 진단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챗GPT랑 전통적 기계학습 모델들을 약간 비교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위험도가 낮은 질병들, 오로지 증상 기반으로 어떤 진단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챗GPT의 장점과 한계를 평가하고 기존 이제 기계학습과의 접근과의 비교 그리고 다른 LLM 및 특정 분야의 자연 처리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서 진단 작업의 성능과 퍼포먼스를 비교해 본 논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비교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논문은. 네, 연구자들이 이제 다양한 챗GPT 엔진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다른 예측 모델과 비교해서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대화형 진단 보조봇을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개괄적인 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논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 가장 이제 한계는 지능적 진단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의학 도메인에서. 근데 의학 도메인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되면 금융 도메인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품질과 양인데
의학 데이터라든지 어떻게 보면 개인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 프라이빗 데이터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의학에 대한 내 의학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어,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제너럴한 질병, 일반적인 질병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만 특이 질환이나 어떻게 보면 희소 질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갈지가 아직도 한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석 가능성과 투명성의 부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AI 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서 1차 상급병원에서 제일 좋은 장비를 쓰고 있고요. 그 제일 좋은 장비가 도입하게 되면은 그 좋은 장비들이 이제 2차 상급병원에 중고가로 이제 팔려서 가게 되고, 마지막에 3차 상급 3차 병원에서 이제 이게 소비되는 형태로 의학 진단 기기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딜리버리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병원을 가게 돼서 CT나 MRI를 찍게 되면 그쪽 병원에서 찍었던 CT, MRI를 다른 병원으로 만약 가게 될 경우 다시 찍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단에 대한 도구들의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밸런스들이 흩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해석 가능성이 이제 의사마다 의사의 경험마다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일부 한계가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AI 모델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과적합 부분이 있는데, 과적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대용량 언어 모델이 출현하기 전에 많이 발생했던 문제들인데, 대용량 언어 모델의 출현으로 과적합 부분은 많이 해결됐지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퍼블릭 데이터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의학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적합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에이전트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빗한 데이터로 학습을 한 일부 스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족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한계점으로는 규제와 법적 책임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를 사용할 때 엄격한 규제 준수가 필요하고요. 잘못된 진단이나 권고로 인해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특히 이제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결정을 낼 때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한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술 접근성입니다. 고도로 발전된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컴퓨테이션 코스트, 상당한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요구할 수 있는데, 모든 의료기관이 이러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상급병원에 몰리는 것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기술 격차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를 의학에 접목시키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기술 접근성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계점으로는 지속적인 학습과 데이터 업데이트입니다. 의료 지식 같은 경우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AI 시스템을 또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어떤 식의 트레이닝 타임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한계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 도메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의료 서비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될 경우에, 병원을 가시게 돼서 제일 먼저 이제 병원을 가실 때 바로 의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사를 만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병리적인 해석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는 피를 뽑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 소변을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혈압을 잰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먼저 하셔야지 그 이후에 의사를 볼 수 있는 프로세스로 가는 게 대부분의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모두가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건 의료기기일 겁니다. 의료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료 기술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의학 정보나 진단, 협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들이 거기서 이제 의료기기나 의료연구나 의료기술로 바탕이 된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학 정보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진단을 통해서 이제 협진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뒷장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연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료도 이제 IT화가 돼 있습니다. 기관계라고 하는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든지 EMR,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든 팍스라든 전자 차트들을 위해서 기관계가 형성되게 되겠고 이 기관계를 바탕으로 정보계가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오랩, 그 CDSS라고 하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보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연계하는 것들이 이제 DUR이라고 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라든지 그리고 NEDIS라고 하는 응급 환자 진료 정보망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의료 연구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의료기기라는 이제 어떤 저희가 맞닥뜨리는 의료기기들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의료기기가 여러분 기존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현미경을 좀 예를 들면 되겠지만 현미경을 보시게 되면은 목적하는 부위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제거하고 그 제거한 것들을 통해서 염색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를 해서 어, 그 병증을 진단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현미경을 예를 들었냐면은 MRI나 CT 같은 경우도 유사한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일단 전신 촬영과 부분 촬영을 통해서 부분 촬영한 어떤 그 영상을 가지고 영상 내에 어떤 문제점, 어떤 요소가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진단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팍스라고 하거든요. 픽처 아카이빙 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팍스 시스템에는 어, 획득 서버 그리고 연계 서버, 웹 서버, 연동 장치, 뷰어, 저장 장치들로 구성이 되게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MRI CT와 연결된 다양한 그런 이미지에 대한 영상 처리를 하는 전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진단을 한다, 그리고 영상 검사를 한다는 거는 크리티컬 밸류 리포트를 하기 위함인데 진단 검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수치가 스레졸드를 넘느냐 안 넘느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정할 때도 그게 어떻게 보면 스레졸드 디텍션이거든요. 그리고 영상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어떤 판독 그러니까 한마디로 MRI나 CT나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 영상에 나온 어떤 그 명성에 표현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과되지 않은 정보와 여과된 정보로 나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엄밀하게 가야 되냐면은 의료 기술에서 어떤 진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에비던스 베이스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오브 에비던스가 보장이 돼야지만 그 진단을 확실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과되지 않는 정보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든지 코호트 연구 그리고 환자 대조군 연구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을 갖게 되겠고요. 여과된 정보로는 체계적 문헌에 대한 고찰 그리고 비편적 분석 주제 그리고 개별 문헌에 대한 비편적 분석들을 통해서 최종 진단에 이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인간의 휴먼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장 한계점은 뭐냐면 인간의 몸 자체가 휴먼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질 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입으로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까?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자면 흡열 반응입니다.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해서 빛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해서 열을 흡수하는 형태의 반응이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된 녹말을 소화관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취하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그 열을 내서 소화 과정을 이루는 이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동화작용이냐 이화작용이냐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저분자 물질을 에너지를 통해서 동화작용을 통해서 고분자 물질로 하는 게 이제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고분자 물질을 분해해서 저분자 물질로 나와서 이 여기에 에너지 엔트로피를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하는 게 이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열을 통해서 생성물을 내오는 거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발열을 통해서 생성물을 취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화학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작용이라는 거는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다양한 어떤 책임적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해야지 정확한 병증을 진단할 수 있다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적 바둑 좀 뒀다는 영상의학과 의사분들이 이제 알파고가 출연했을 때 바둑이 어려울까 판독이 어려울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도 여전히 근데 판독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연구에서는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변형을 하고 거기에 맞추는 문장 생성 기존 LLM 모델들을 챗GPT를 쓰든지 바드를 쓰든지 GPT 네오를 쓰든지 매드밭을 쓰는 형태로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의 이제 여덟 번째 문항이 지능적 진단 과제에서 챗GPT의 성능이 다른 LLM이 도메인별 자연어 처리 모델과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라는 부분인데 이 논문 내용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챗GPT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GPT 네오라는 그리고 매드밭이라는 그리고 구글 바드랑 성능을 비교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챗GPT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챗GPT는 대부분 알기 때문에 GPT 네오라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GPT 네오나 챗GPT의 기본 알고리즘 비슷한데 GPT 네오를 모르시니까 GPT 네오의 아키텍처를 분석하면서 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보겠고요. 그리고 매드박 같은 경우는 이제 컨브 RT 사전 훈련된 대화 응답 모델 셋을 가지고 변환기 기반의 언어 모델인데 메디컬 데이터로 약간 학습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다양한 임상 도메인을 포함한 매드트리 코퍼스를 사용했다는 게 가장 차별성이 큰 거고요. 근데 이 매드밭의 아키텍처 자체는 근데 버트와 GPT-2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GPT 네오의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챗GPT라든지 매드밭의 아키텍처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데이터의 밸런스의 차이와 어, 아키텍처의 샬로우한 차이가 있다 뿐이지 대부분의 생성형 모델들의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이 논문에서 바라보는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 장표를 들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2017년 출연을 했고 그 논문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태생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인코드부가 이제 버트고 디코더부가 GPT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든 뭐든 GPT 아키텍처를 볼 때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이 바로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입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에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쿼리 키가 이쪽에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잘라낸 거죠. 밸류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쿼리 키 부분을 어떻게 제너레이션 했느냐에 따라서 학습 반번능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어텐션에 대한 어떤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쿼리 키를 맨멀 했고 스케일링 했고 마스크를 씌웠고 소프트 맥스를 했고 다시 맨멀을 하는 이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키 밸류가 나가게 되는 입력값을 어떤 식으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뒷장에 또 설명이 되니까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쿼리 키 밸류를 멀티헤드 어텐션 이 GPT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쿼리 키 밸류가 리니어 쌍이 들어가게 되고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 일어나고 콘캐트가 되고 리니어가 되는데 여기서 쿼리 키 같은 경우는 또 동일하게 멤머, 스케일링, 마스킹, 소프트맥스에서 다시 여기서 멤머리 되는 이런 방법론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5월 13일 날 이제 2024년 5월 13일 날 며칠 전이죠. 나왔던 그 논문이 챗GPT-4 옴니입니다. 이 챗GPT-4 옴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멀티모달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멀티모달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이 쿼리 키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입력값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얼라이먼트를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 얼라이먼트를 하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청킹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인베딩 방법론들이 분명히 쓰였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GPT 네오의 아키텍처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이 쿼리 키의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 사이즈가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커지게 되면 쿼드레틱 컴플렉시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는 하나의 과정들이 뒷장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 네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쉬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모델입니다. 허깅페이스에서 파이토치와 딥스피드로 이용이 가능한데 파이토치에서 딥스피드를 이용한다는 건 이제 VLN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모델 크기에 따라서 GPT 네오 125M 350M, 1.3 빌리언, 2.7 빌리언 총 4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 GPT-3와 같은 기능을 수행과 동시에 무거운 모델들에 대한 어떤 인퍼런스 스피드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로컬 어텐션과 리니어 어텐션,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고 하는 MOE 네트워크, 그리고 엑시얼 포지셔널 임베딩 이라고 하는 부분들. 엑셀 포지셔널 임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어떤 임베딩 방법론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쿼드라티컬리 컴플렉시티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줄이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보다 긴 시퀀스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서 사용한 어떤 전제가 윈도우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통해서 전체를 로컬로 쪼개서 어텐션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CNN에서 커널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풀링, 맥스 풀링, 민 풀링을 해가지고 피처를 뽑듯이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풀 앤 스케일 어텐션,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그리고 릴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 그리고 글로벌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어텐션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 어텐션 패턴에 대해서는 뒷장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시퀀스 랭스랑 시퀀스 랭스나 이 n에 따라서 계산량이 쿼드라티컬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 패턴에 따라서 스파스하게 만들었고 결국 n의 리니어하게 증가되도록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텐션 패턴이 의미하는 것은 각 인풋 위치와 그 영향을 받는 다른 위치에 따라 어텐션이 걸리는 부분에 따라 여러 가지 패턴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패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텐션 패턴 같은 경우 아까 저희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어텐션 패턴이 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 패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픽스 사이즈의 윈도우 어텐션을 수행해서 셀프 어텐션 위드 윈도우 사이즈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CNN처럼 만약 멀티플 윈도우 어텐션을 스택하면 모든 로컬 어텐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이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두 번째 방법은 컴퓨테이셔널을 늘리지 않고 리셉티브 필드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레이트라는 방법론인데요. 즉 윈도우의 갭, 다이레이트 사이즈의 D를 만들어서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의 각 헤드마다 다른 다이레이트 컴퓨니케이션을 둬서 사이즈를 다르게 주거나 안 주거나 하게 되면 성능이 더욱 향상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은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 다양한 입력값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성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가 없는 헤드는 로컬 컨텍스트를 보고 다이렉트가 있는 혹은 큰 헤드는 롱걸 컨텍스트를 보고 이를 합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컴퓨테이션 코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어텐션이라는 방법론은 윈도우드 어텐션과 다이렉티드 어텐션이 주로 타스크 스페시픽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플렉서블 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플렉서블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에 프리 셀렉티드 인풋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어텐션을 시메트릭하게 부여되었고 모든 인풋 토큰에게 부여되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좀 앞단의 인풋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컨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이 나왔다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어텐션이라는 두 번째인데요. 인풋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메모리나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커짐을 해결했습니다. 어텐션에서 쿼리 키를 내적하는 과정에서 쿼리 키의 디멘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회피하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된 게 이 어텐션이라는 시퀀스 모델에서 디코딩 할 때 인풋을 한 번 더 참고하고자 고안된 알고리즘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디코더의 T 시점에서 전체 인풋의 히든 스테이트에 집중해야 될 부분을 웨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쿼리키 밸류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요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피티드 어텐션이라는 하는 부분은 그래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쿼리키 밸류의 요 감마값을 로멀라이징 펑션이라고 하는데 요 스케일링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취해서 이 스케일링 하는 이유는 쿼리키의 차원이 커짐에 따라서 어텐션 스코어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모델 학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델 웨이트보다도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에피션트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수식적으로 봐도 Q와 K가 내적하지 않고 K와 V를 먼저 내적하고 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션트 어텐션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구조로 요 구조로 다 프로덕트 어텐션과 같은 계산 결과를 가지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였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스키 커넥션 같은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겠고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쿼리키를 내적해야 되는 과정에서 pairwise similarity를 계산해야 되는 코스트를 피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irwise similarity를 구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MOE 부분 앞에서 이제 GPT 네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MOE 아키텍처를 실현했다는 건데요. 이 딥러닝의 도래 이후에 모델 학습 파라미터 수에 비례해서 성능이 향상되는데 물론 그에 맞게 데이터셋 증가와 학습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이에 트레이닝 코스트를 줄이고자 컨디셔널 컴퓨테이션 하는 방법들이 고안되게 되고 시작했고 드라바 같은 것들이요. 근데 미스터 오브 익스퍼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MOE라고 불리는 MOE는 익스퍼트라 불리는 그 자체로 뉴럴 네트워크이면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지닌 네트워크를 여러 개 컴포넌트로 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이팅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학습 익스퍼트를 고르고 해당 익스퍼트 네트워크만 학습하는 형태, 컨디셔널 컴퓨테이션을 하는 형태로 해서 연산량을 줄이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럴 포지셔널 임베딩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섹션에서 에피션트 어텐션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듯이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에는 어마어마한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쿼리키의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 계산한 부분에서 연산량이 5의 n 제곱의 연산량이 필요한데요. n 스퀘어에 5의 n 스퀘어의 연산량이 요구되는데요. 하이디멘셔널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연산량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 전에 출연했던 챗GPT 4 옴니 버전에서도 요거를 극복한 겁니다. 그런 원인 중 하나가 셀프 어텐션에서 플래튼을 시켜서 구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를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의 이미지 간의 셀프 어텐션은 3072의 스퀘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텐서를 플래튼 시키지 않고 텐서의 축별로 어텐션을 시켜서 연산량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이게 바로 엑셀 어텐션입니다. 엑셀 어텐션. 그래서 플래턴을 시키지 않고 축을 로우 방향이든 컬럼 방향이든 축 방향으로 어텐션을 수행하면 컴퓨팅 변수가 줄 수밖에 없다. 바로 요게 이제 하나의 사용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텐서 쉐입이 확실히 확 준다는 연산량이 준다는 어떤 코스트가 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산량을 줄이는 대신에 모든 컨텍스트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베딩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챗GPT-4 옴니가 나오기 되기 전까지 다양한 인풋을 받을 수 있는 QK의 어떤 식으로 그런 다양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인베딩 쪽에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홉 번째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죠. 예측 모델과 챗GPT의 의료 분야에서 어떤 응용 분야를 가지면 어떻게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응급 트리아주, 건강 교육 같은 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에 대한 어떤 그런 개괄적인 논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했던 리뷰는 그래서 이 챗GPT는 지정된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의사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능력이 일단 부족했습니다. 기존의 버전에서는 이제 텍스트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의사 결정 과정에 의사를 포함시키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로만 모델을 핸들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1차 논문의 연구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 논문의 결론은 챗GPT 추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멀티모달로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훈련 데이터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료 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델의 정확도라든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법적 준수를 보장해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인간 의사의 참여가 필요해서 피드백을 주는 피드백 루프가 필요하다. AI 시스템의 추천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데 중요하다는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한계, 프롬프트를 전문성 결여와 어떤 데이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 극복하자. 그리고 의료 감사, 모델의 정확도,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법률 준수, 그리고 인간 의사의 참여, AI 시스템 추천, 검증 및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의사, 휴먼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휴먼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2차 연구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2024년 4월 29일 구글 딥마인드 구글 리서치팀에서 나온 제미니 모델의 의학 분야에서의 능력이라는 Capabilities of Gemini Model in Medicine
매드 제민이라는 논문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타를 달성하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부분이 어드밴스 리스닝 그리고 멀티 모델 언더스탠딩 롱 컨텍스트 프로세싱이 가능한 체계로 갔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너리티브 캐퍼빌리티를 보장해서 메디컬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했다는 부분인데 셀프 트레이닝 위드 웹서치 인테그레이션 웹서치를 하면서 어드밴스 리즈닝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 앤 커스터마이즈드 인코더라고 해서 멀티모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커스텀 인코더를 적용해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인코더부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여러 가지 입력값들을 보장하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차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인코더부에. 그리고 콘텍스트 프로세싱을 한 단계 진화해서 체인어블 리스닝 프롬프팅을 해서 프롬프트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앞에 논문의 한계를 다 극복했다는 어떤 논문이 2024년 4월 29일에 출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QA라고 하는 이 소타에서 매드 제미니가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4월 24일. 그리고 리얼월드 유틸리티 위드 노벨 어플리케이션스에서도 이미 소타를 달성했고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뒷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제가 앞전에서도 이제 의학 분야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드렸듯이 의학은 컴플렉시티합니다. 복잡하죠. 복합적인 노력입니다. 일상적으로 의사의 업무는 환자 상담으로 진단, 치료 계획 및 공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어떤 신뢰 구축 프로세스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례는 환자의 병력을 전자의료 기록에 깊이 이해하고 의료 영상 및 기타 진단과 함께 다중 모드 추론이 요구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의사는 다양한 이제 연구 출판물이나 절차,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위 있는 출처에서 최신 의학 정보를 숙지해야 되는 거고 진료의 기술 자체도 진료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의사가 고급 임상 추론을 수행하고 다양하게 다중 모드의 정보를 종합해서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의료진과 효과적으로 협진 같은 경우에 협력을 해서 환자의 치료 여정을 돕는 능력에 달려 있는데 의료 인공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개별 의료 작업만 지원할 수 있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매드제미니에서는 다중 모드 및 다작업을 일반적 의료 용도로 초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어떤 이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보시면 이 논문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는 매드제미니의 기술 보고서에 소개된 바와 같이 매드제미니의 생태계는 다양한 크기 모달리티 인코더 및 아키텍처를 갖춘 모델 모음을 포함하고 이 모델들은 다양한 모달리티의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을 통해서 언어, 추론, 코딩, 다국어 이미지 및 비디오 매치마크에서 최고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매드제미니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 논문에 소개된 매드제미니 모델은 의료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첨단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했습니다. 성능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논문 자체가 이 모델은 기존 모델인 제미니의 핵심 능력을 기반으로 의료 분야에 특화된 세부 조정을 파인 튜닝을 거쳐서 개발되었고요. 여기서 기술적 차별성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주로 포커스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멀티모달 이해와 장문 맥락 처리, 롱 컨텍스트에 대한 처리. 매드제미니는 이미지, 비디오, 어떤 긴 건강 기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멀티모달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장기간의 비식별화된 건강 기록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니들리 이너 헤이스텍 같은 장문 맥락 처리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불확실성 지향 검색 전략입니다. 매드제미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지향하는 검색 전략을 사용해서 불확실성을 피하는 거죠. 불확실성을 가이던스하지 않고 최고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서칭하는 형태로 복잡한 임상 추론 작업에 대해서 보다 사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이는 모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최신의 정보를 통합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응답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검색해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인코더를 통한 적응성입니다. 매드제미니는 특정 의료 모델리티에 대해 위세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맞춤형 인코더를 사용해서 새로운 의료 모델리티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정 진단 도구나 데이터 유형에 특화된 처리가 필요할 때 유용한데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는 어떤 기술적 참여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모달 이해와 장문 맥락 처리는 아까도 아시다시피 인코더부에 다양한 어떤 입력값들이 이제 비주얼 인코더라든지 오디오 인코더 이런 인코더부에
다양한 입력값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에 대한 컴플렉시티를 최소화하고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증대하는 형태로 LLM의 어떤 입력값들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멀티모달 이해와 장문 맥락 처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데이터들을 얼라이먼트해서 LLM이 빠르게 이해하고 리스폰스를 줄 수 있게 제너레이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Uncertainty Guided Search at Inference의 번역인데요. 좀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파인 튜닝 루프로 이렇게 스코어 필터로 단순하게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셀프 트레이닝 위드 서치 같은 경우는 근데 마찬가지로 Uncertainty Guided Search at Inference 같은 경우에는 Uncertainty Guided Search 루프를 상당히 많이 돕니다. 컨피던스 레벨을 만족할 때까지 이 루프를 돌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앤서 셋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적 포커스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맞춤형 인코더입니다. 매드지미니 같은 경우는 특정 언어 모델리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되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인코더를 사용해서 도메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검색 또는 질의 이 검색 소스가 어떤 다양한 검색 소스들을 활용해서 질의를 하고 진단도구나 데이터 유형에 특화된 처리가 필요할 때 이 맞춤형 코드가 유행하다는 거죠. 다양한 입력값들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단순하게 이 모델과 프롬프트만 바꿔서 했다면 지금 이 친구는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검색 소스라든지 다양한 가이던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너무 훌륭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이 훌륭한 평가 결과를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까 앞전에 살펴봤듯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고 의사의 가이던스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계속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도 진단을 할 때 다양한 이제 방사선 의학과 교수님들의 장단점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형태로 어, 1차 논문의 한계를 극복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수술하는 영상인데요. 수술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전 피드백을 받아서 이것들의 이제 정확도를 신뢰도를 더 높이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놀랍죠. 이 매드지미니가 제가 볼 때 텍스트 기반 작업에서 이미 고급 출연을 보여줬고 의료 벤치마크에서 최고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 세계에서도 실제에서도 정량의 평가를 통해서 의료 요약, 의뢰 편지 생성 그리고 EHR 같은 질문 답변 작업에서 인간 전문가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되게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논문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5월 13일에 벌써 와 어마어마하게도 챗GPT4 옴니가 나왔습니다. 챗GPT4 옴니에 대한 기술적인 방향성을 이 논문 리뷰를 통해서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서울과기대 박사과정 이태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